자, 다음 발표는 그 EMWorks의 정지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정 대표님은 그 EMWorks 외에 경희대학교 그 죄송합니다. 경희 사이버대학교 교수, 빅백 엔젤스의 파트너, 모듈랩스의 CBO 등의 활동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십니다. 그 다방면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정지훈 대표님께서 신선하게 코비드-19을 중심으로 미래 트렌드를 읽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지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서울은 지금 이제 7시 막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드릴 내용은 보통은 제가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AI라든지 혹은 글로벌 엑셀러레이션 관련된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종의 이제 비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어떤 식의 어떤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 트렌드라든지 혹은 미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창발 컨퍼런스에서는 사실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일부 이제 그 워크샵 같은 데 제외하고는 이 관련된 내용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외부 쪽에 좀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사실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만 좀 익히시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몇몇 사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킬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미래 연구, 미래를 읽는 방식에 대한 어떤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 좀 먼저 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요? 문화가 되게 달라요. 뿌리도 되게 다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H.G. 웰스 같은 분인데, 미래학을 처음 열었다고 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투명인간, 우주전쟁 이런 SF 소설 쓰신 분이기도 하고,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굉장히 다른 뿌리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른 네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의도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서로도 엄청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테크놀로지 쪽에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낙관적이고 장기적인 미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미래를 보여주고 우리 이런 연구라든지 이런 과학이나 기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여기가 이제 발전을 하니까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데 이제 비관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 인간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망가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옛날로 돌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비즈니스 계신 분들은 단기 낙관론자가 많고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사회 쪽에서 오신 분들, 사회학 전공하신 분들은 사회가 흔들리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걸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각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나라별로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가는 장기적으로 이런 걸 돕는 어떤 기관들을 마련해 가지고 대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유엔에서도 관련된 것들을 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KDI 경제연구원이라든지 스태피 이제 과학기술 쪽 하시는 이쪽이 이제 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라 이런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미래 문화 자체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들어가지고 기업에서 이 관련된 것들에 큰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일찍 움직인 기업은 이제 인텔 같은 회사고, 이제 구글도 관련된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변동성이 심해져서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변동성이 심해지고 개입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큰 변화가 좀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경향성이 많이 바뀐다 그랬죠. 최근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많이 따르는 쪽인데 이게 이제 하와이 대학교의 그 석좌 교수님인데 이 미래학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 항상 미래 얘기할 때 미래 예측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미래학하는 이유는 미래를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그래서 desirable future나 더 나은 미래를 찾아내고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일종의 이제 행동주의적 관점을 굉장히 중시하세요. 저도 이제 그쪽에 해당하고. 그래서 최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포사이트 자체를 관리해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좀 이제 운동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전에 최초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건 이제 프로브 피처 여기 이제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쪽으로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시장 규모가 커가는 거, CAGR이 이만큼이니까 앞으로 이만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래서 포캐스팅이나 프레딕션 쪽에 굉장히 많은 것이 맞춰져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최근 들어가서 급부상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는 파서블 퓨처. 이게 이래서 3P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파서블 퓨처스는 이거 뒤에 이제 퓨처 뒤에 S를 꼭 붙이거든요. 미래가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가능성이 좀 낮더라도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에 맞춰서 컨틴전시 플랜을 짜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건 기업이 과거보다 변동성이 심해졌기 때문에 변화하는 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측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게 뭐냐면 preferable future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비전하고 전략하고 관계된 거고 스타트업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기만 하면 결국엔 그 미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에 가까운 그래서 행동주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preferable future 쪽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세 명의 그 파운더라고 그럴까요? 그 영감을 준 아이돌 같은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헨리 포드였고 포드가 이제 자동차 만들 때 사람들 고객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직접 보여준 거죠. 프로토타이핑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제 그게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스티브 잡스 얘기를 많이 하고요. 스티브 잡스가 또 현실 왜곡장으로 유명했잖아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들은 애플 제품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걸 엄청나게 잘하죠. 엄청나게 포사이트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분입니다. 미래는 굉장히 크게 그리는데 항상 실현 가능한 마일스톤을 찍고 과장되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과장된 꿈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의 투자, 소비를 거의 투자에 가깝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기 친 것 같지는 않게 만드는 수준의 마일스톤을 그 중간중간 단기적으로 계속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 3, 이 테슬라 3가 제품으로 나오기 전에 어나운스 하면서 미리 몇 년 전에 이제 계약금 걸게 한 거라든지 혹은 이제 뉴럴링크 이번에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직접 매니지먼트에서 소위 말하는 미래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가능해진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제 소셜 미디어의 확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너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되려 이제 비전을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더 낫고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미래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안을 볼 때 다각도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보는 사안이 시간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스티프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게 앞자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Society, Technology, Economics, Ecology, 그리고 Politics and Legal 이렇게 뒤에 이제 legal은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해요. 근데 politics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항상 그 해당하는 부분 질문에 대한 앞과 뒤를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요. 핵심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나열을 했는데 뭐 이런 걸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오늘 시간이 뭐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사회 변화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수요라든지 고객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뭐 이런 거라든지 테크놀로지는 feasibility를 보통 주게 돼 있고 이코노믹스 환경이 어떤지 생태 요즘에 이제 에컬러지 또 environment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 관련된 거 그리고 정치 환경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좀 둔감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구글이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폴리틱스도 굉장히 잘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경제와 시장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책적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미래에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지를 꼭 생각하시는 그런 버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사안을 볼 때 이걸 동시에 생각하는 버릇이 기르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진짜 방법론이 많습니다. 이제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될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근데 그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는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정보의 원천, 뭐 내부 원천, 외부 원천 이런 것들도 좀 나열하고 거기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성이 좀 옛날보다는 떨어져요. 이유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적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 많은 정보 중에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추출하고 분류할 것인가가 1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스티프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종류들이고, 근데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을 걸러내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구글이 엄청난 역할을 해주죠, 이거에 대해서. 그 작아진 정보들을 이제 내 생각이나 혹은 TF 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연기하고 확장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정보의 연기 및 확장 단계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면 이제 시나리오들이 나오거든요. 시나리오라든지 이슈 도출이 시나리오라든지 구조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구조를 보면서 이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게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리스트럭처링 작업을 해요. 그래서 리스트럭처링까지 하다 보면 여기에서 나온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정보 수집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이 단계를 이제 쭉 거치다 보면 이슈 도출이 되죠. 이슈 도출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설이 나왔으니까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실험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는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너무 이제 실리콘밸리식 린 스타트업이 좋은 거긴 하고 시장 진입하는 데는 되게 좋은데 불확실성이라든지 미래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어떤 미래형 스타트업이나 미래형 사업을 하는 이노베이션을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현실적이죠. 너무 지금 있는 어떤 고객의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 린 스타트업이라든지 실리콘밸리식 스타트업 접근 방법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래 이슈 노출을 잘해서 대신에 밑에서 쭉 그 최소한으로서 뭔가를 준비하는 거를 좀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커졌을 때 확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미래를 읽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를 드렸다면은 이제 코로나19하고 관련한 전반적인 변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일부 사례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프 측면에서 바라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코로나 하면 일단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건의료 이슈로 생각하게 되기 쉽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이제 보통 경제가 바로 와닿으니까 이 경제 성장률은 어떻고 고용이 어떻고 이렇게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것들도 좀 봐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이게 이제 Foreign Policy, 이제 국제 정치학 저널 제일 유명한 거죠.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저널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국제 정치학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쭉 수집을 해가지고 특집호를 발간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을 일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스테판 왈트의 시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가 과거보다 좀 덜 오픈되고 그다음에 덜 번영되고 덜 자유로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시각에 보면은 이제 놀랍게도 이제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사우스 코리아하고 싱가포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사실 약간 비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조기에 미스테이크가 되게 많았는데 그 뒤에 되게 나름 잘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좀 눈에 띄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죠. 뭐 지금 뭐 일간 9만 명씩 확진자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그냥 잘 못한다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믿어왔었던 가치관이라든지 신봉했었던 어떤 그런 문화 같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자면은 정부는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어떤 시장 경제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코로나19 같은 게 닥치니까 결국 이거에 잘 대처하는 것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같이 뭉쳐서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국가들이 대응을 했지 웨스턴 브랜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양적인 접근 방법을 했던 곳들은 전부 다 사실 개인 플레이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 아무리 국가에서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아무도 안 지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확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걸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코로나 같은 것들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발생을 할 거고 더 큰 거는 이제 기후 변화 뭐 이런 걸 텐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이제 글로벌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과연 이런 이제 웨스턴 브랜드가 맞느냐. 그래서 앞으로 politically 정치적으로 가치관적으로도 동양적인 사고나 이런 접근 방법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뭐 프라이버시 같은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갖다가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시 환경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얘기한 거고요. 사실 이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웠었던 건데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런 politics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지 않으면 이런 시각을 쉽게 읽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behavior 이제 우리의 이제 행위가 바꾸는 이제 행위도 트래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눈에 띈 것이 이제 urban mobility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제 뭐 뉴욕시 지하철이 지금 거의 지하철 공사도 문 닫아야 될 지경으로 좀 어렵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 하이 덴시티를 싫어해서 그렇죠. 지금 뭐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니까. 그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티맵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 보면은 자가용 갖고 나온 사람 숫자는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트래픽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이제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러죠. 퍼스널 모빌리티도 많아지고 이제 그거는 아마도 도시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보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 이유가 사실 양재천이나 여의도나 뭐 한강 고수부지 이런 데는 이제 자전거 도로가 준비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이동한다는 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왜 났는지 이런 걸 보는 거. 그다음으로 이제 이 1 차, 2차 휠로 해 가지고 발전하는 것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LG전자가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올 초에 굉장히 빠르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다이렉트 이펙트 하나가 가고 그다음에 오는 거였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인제 재택이 늘어나니까 첫 번째는 재택을 이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 데가 제일 먼저 뜨죠. 그러니까 1번 타자는 당연하게도 줌 같은 회사입니다. 줌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게 잘 될 수밖에 없고 당장 써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좀 쪼끔 롱텀으로 지속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단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줌 자체가 원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재택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재택근무하라고. 그냥 원격에서 회의하자고 만든 거지. 그러니까 불편함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컬래버레이션이라든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불편하면 항상 그걸 또 만드는 곳들이 나오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도 이 이제 컬래버레이션 툴과 관련된 서비스나 솔루션 스타트업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고 그에 비해서 또 한 가지 변화는 뭐가 있냐면은 한두 번 쓰는 정도고 뭐 가끔씩 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장비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더라도 뭐 노트북에 그냥 쓴다든지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생산성 도구가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럼 롱텀으로 가니까. 그럼 PC도 새로 사고 한국 같은 경우에 로지텍 웹캠이 가성비가 좋은 걸로 소문이 났는데 로지텍 웹캠을 못 구해 가지고요. 중고가가 신품보다 비싸요 지금. 이제 그런 정도로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집에 계속 있으니까 집에 가전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도 더 하게 되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다음 시장이 하드웨어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외에도 뭐 이제 헐리데이 트립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에 관련된 레저 액티비티가 늘어날 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또 레저 액티비티가 늘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효과, 3차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시의 변화로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새로운 이제 그 도시의 형태, 이웃이 되게 중요해지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요. 도심에 좀 사람이 없죠. 도심에 굉장히 샌프란시스코 사진은 거의 뭐 충격적이더라고요. 거의 유령 도시처럼 됐던데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한국 신용 데이터 같은 걸로 좀 보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는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는 부동산 가격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라든지 혹은 이제 렌트비 이런 걸 되게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이 많이 모였던 밀집 지역 중심으로 이게 급락했어요. 뭐 예를 들어 을지로, 종로, 홍대, 이태원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에 비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의외로 다시 오른 데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올랐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쪽 부분이 올랐거나 별로 안 줄었어. 그러니까 그 대학가가 엄청 줄었고요. 이유가 뭐냐면 다들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웃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항상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게 되겠죠. 바깥에 나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하이덴시티 도심으로 가게 되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도시가 진화를 하죠.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바뀔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헬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QR 코드 찍고 들어가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공보건과 세이프티가 우선이 되는 것들에 대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거리도 바뀌죠.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버글버글하게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무서워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리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얼반 디자인도 바뀌어야 되고 스트리트 라이프도 바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거에 딱 맞춰서 잘 정비가 되거나 이제 이게 도시도 일종의 밸류 프로포지션으로 본다면은 그 밸류 프로포지션을 제공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변화가 앞으로도 아마 지속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제가 이걸 전부 보여드리고 한 거는 아니고요. 코로나19 임팩트하고 이제 그 인더스트리의 어떤 그 영향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운데 있는 세 개의 바, 이런 어떤 KPI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이 보시면 이렇게 나눌 때 이제 쿼런틴,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솔레이트 됐을 때의 임팩트의 정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웩스 웨인 하거든요. 항상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리커버리가 빠르게 되는 종류인지, 아니면은 그냥 리커버리 같은 것도 그렇고 악화되는 거가 빠르면 리커버리도 대체로 빨리 되고 그렇기는 한데, 대체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리커버리의 속도, 그다음에 결국엔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디지털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코로나19에 나름 성공적으로 잘 대처한 곳들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도 관계된 얘기인데, 작년에 사실은 메디히어하고 같이 뉴욕에 가가지고 원래 한국에서 닥터 서치 관련된 엔진을 개발해서 팁스도 받고 했었던 팀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돈 벌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서.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작년에 저하고 뉴욕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거의 한 달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장 조사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찾아낸 것이 뭐였냐 하면은, 지금 텔러닥 같은 텔레메디슨이 아직 얼리 스테이지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가 1등이라고 해도 써봤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의사들하고 연결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어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의사하고 연결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겠죠. 중국 사람들 뭐 각각 에스니스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질병의 양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분야에 아직 시장이 좀 크게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비를 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해서 원래는 올해 3월에 이제 뉴욕에서 런칭을 하고 뉴저지하고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3월 달 런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던 시점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에서도 이 관련된
것들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솔루션이 있으니까 바로 서비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화상진료 앱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표를 쌓았는데 문제는 한국은 결국엔 돈이 안 될 거거든요. 언제나 뭐 보험이 후려칠 거고. 예, 그래서 그 지표를 바탕으로 시리즈 A 펀딩을 받고 지금 뉴욕으로 전부 또 헤드쿼터를 옮겨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굉장히 잘 극복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심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SK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최근에 하면서 급성장을 했는데, 원래는 QA 솔루션이었죠. QA 솔루션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줌이라든지 웹엑스 같은 걸 썼는데, 줌은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성이 짙어졌고, 그다음에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그 당시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팀이 지원도 잘 안 해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쌓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MS 도스가 옛날에 시애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CPM을 제쳤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QA 솔루션을 제공했었던 아이템 베이식한테 너희들이 화상 관련된 것도 같이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몇천 명 단위로 해가지고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19형 화상 강의와 함께 웹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성장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루닛인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히 AI를 가지고서 체스트 엑스레이 판독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제가 시간을 제대로 안 보고 있어가지고 거의 시간이 다 됐을 것 같은데, 뭐 빠르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체스트 엑스레이 가지고서 GE하고 계약을 하면서 체스트 엑스레이 AI 보급에 이제 전 세계 시장의 40%를 거의 장악하게 됐거든요. 예, 가장 컸던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후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미 쪽에 보급이 먼저 됐었어요. 후지가 남미의 팩스 시장을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GE는 몇 년 동안 간만 보고 움직여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쟤네가 언제쯤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루닉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이게 좀 솔루션이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 진단 키트가 없잖아요. 진단 키트가 없으니까 진단 키트 가지고서 뭐 코로나를 진단을 못하는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루닛이 들어간 어떤 그 병원에서 그 폐렴이 자동으로 진단되니까 코로나19 스크리닝에 써봅시다 해가지고 스크리닝에 썼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리포트를 루닛한테 해줬어요. 그 루닛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가지고서 진단 키트 없이 바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걸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코로나19 지향성으로 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GE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구두로 지금 바로 우리 탑재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으니 당장 계약합시다 그래가지고, 계약상 오래 걸리잖아요. 구두 계약을 조건만 딱 해가지고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기술 도입을 일주일 만에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본 계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됐던 것이 코로나19와 함께 바로 점핑업 해가지고 진입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티켓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UMF 코리아 대표가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클럽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 진짜 어려웠다고요. 굉장히 급락하고 있었어요. 티켓 관련된 것들 관리하는 서비스였는데.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변동되기 시작하냐면, 제가 그래프가 있는데 그 내부 자료라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공연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추적 가능한데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진 거예요. 사전 티켓 판매자만 가능하다면 이제 온도 체크에서부터 누구인지 알고 트래킹 가능하게 하는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전환을 해서 공급을 했더니, 갑자기 시장이 그냥 클럽 관련된 시장이 아니고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다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큰 성공을 이제 거두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학교 관련된 거, 모두의 연구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전화위복이 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에도 히어로 스쿨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썸 스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방과 후 학교 형식으로 해서 학교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들을 안 가니까 이게 회사가 진짜 어려워졌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매출도 줄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쪽을 강화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하기 바빴으니까 온라인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을 제대로 구축을 하고 나서 인제 6월에 이제 실시간 교육을 드디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쪼끔 회복이 되면서 오프라인 교육이 늘어나니까 올해 9월 달에 이미 작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거의 6개월을 거의 박살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디지털 전환 관련된 것을 빠르게 대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변화죠. 아이펠은 이제 모두의 연구소의 일종의 AI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의 연구소 어려웠거든요. 커뮤니티 기반으로 리서치를 하는 데인데 코로나19가 터졌으니 사람이 못 모이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작년 말부터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든 걸 따라갈 수 있는 그 컬리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를 해서 출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더 기회를 보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스타트업들에 대한 변화가 되겠는데 스타트업들에 대한 곳들이 어 큰 기업들보다 나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큰 기업들은 사실은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움직이기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스타트업들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새로운 시나리오에 맞춰 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 시나리오만 잘 정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 제 강의는 뭐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 정도로 마치고 큐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여러 기업에 대해서 알게 돼서 되게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시간이 좀 오버된 관계로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Q&A 보니까 제임스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과 코로나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진다는 전제로 많은 예측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 그 전체가 틀린다면 이런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는 스타트업한테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전제가 얼마나 backed 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변화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전망은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역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대기업들 큰 데들은 사실 여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 가지고 복수의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고 '이게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거를 갖추고 가는 방향을 합니다.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타트업들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들이 되겠는데 스타트업은 사실은 너무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에 리소스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보다는 이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만 하되 행동보다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플랜 정도만 세워 두시고 방향 전환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 시간이 나오고 '아 진짜 다 리커버리 다시 되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 걸 어떻게 적용할까.' 해서 빨리 움직이면 그 역시도 이제 빨리 움직여 가지고 전환하는 것도 빠른 게 스타트업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스타트업 입장에서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내는 것 자체는 뭐 똑같게 하더라도 움직이는 방식과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스타트업은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스피드가 관건인 거네요. 네. 네네. 그러면 네 이제 다음 스피커 소개해 주실 라이언 님께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